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오늘 주요 이슈의 핵심어는 크게 세 개로 압축됩니다. 한대행, 5천만 원 관봉권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검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은 시끄러웠습니다. 건진법사 게이트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관봉권이 발견된 데 이어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에 의문이 증폭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 여부가 관건입니다. 단도직입에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 그에 대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46년 만에 시정연설에 나서자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원내 지도부에서는 대응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야말로 요청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어가 봐야 되겠고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야유하는 것보다는 침묵하시는 게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추경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연설을 시작하자 일부 의원석에선 피켓을 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침묵하기로 약속했던 만큼 대다수의 의원들은 옆자리 의원과 이야기하거나 조용히 지켜만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시벨이 올라간 건 바로 이 장면부터였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를 했고 이에 민주당 지도부도 나와서 맞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 한켠에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탄핵 국면에서 법원 폭동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씨입니다. 그런데 대선 출마 자리에서 입틀막을 시도해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질문을 난 안 받아요.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하잖아요. 네, 유센조의 안기부 기자입니다. 유세인들도 메이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이저, 아니 좀 회의를 시켜서 아니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라면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아직도 우리는 12.3 계엄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 오전에 있었습니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46년 만입니다. 출마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시정연설에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이 면전에서 쓴소리를 퍼부었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응당하셔야 될 이야기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회의 권위도 세우고 국민을 대신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덕수 대행의 모습은 곤란한 것은 다 피해가고 뭔가 좀 본인이 그 단독으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일은 하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대정부 질문도 피해가고 오늘 사실은 국회에 오면은 의장하고 이렇게 티타임 하는 것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죠. 시간 일정상 어렵다. 피해간 걸로 보입니다. 요즘에 출마설 관련해서 굉장히 껄끄러울 테니까. 그래서 곤란한 건 이런 식으로 피해간다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출마설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판관 2명 지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 말을 바꾸고 언행 불일치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출마설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그럴 일이 있으면 알려주겠다. 노코멘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왜 언행 불일치냐. 광주로 울산으로 한미연합사로. 이거는 그냥 완전히 대선 본선 그 후보처럼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12조 2천억 추경 관련 시정연설이었는데 때문에 민주당에서
12조짜리 대권 노름 하러 온 것이냐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식 직책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 특히 국회의 협조는 필수적이죠. 지난해 1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대단히 높은 정치적 공세를 했었죠. 국회와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시정연설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정치적 행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격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번 그 시정연설에서 대선의 디귿 또는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지나치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시정연설에 나오고 다른 행보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히려 더 증폭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해결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정치적 공세를 이렇게 국회에 등장한 것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대행이 국회 본청 들어설 때 그리고 나갈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비판을 강하게 받았고요. 시정연설이 끝났을 때는 우원식 의장이 보신 것처럼 한대행의 면전에 작심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다가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당시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중단하라. 우리 당신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 잘 준비 안 됐어요?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이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서 잠깐 앉아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례적인 일 같죠? 네, 46년 만에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이니 뭐 오래간만에 볼 수밖에 없고 그 전에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46년이면 이제 최규하 전 국무총리 이 시절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4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 국가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진정성 있는 시정연설을 기대했는데 그 이전부터 오늘까지 아무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가령 뭐 다른 문제들 뭐 대권 출마와 관련된 문제는 앞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정연설을 보면 내란으로 인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수출이 되게 어려워지는 우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야당이 1월 달부터 계속 주장했고 추경을 계속 빨리 편성해달라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그걸 묵묵부답했고 오늘 제출한 12조
턱없이 부족하고 GDP에서 0.1에서 0.2 정도의 영향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중무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야당의 주장, 국민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파면을 맞은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사죄와 함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라도 분명히 표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뻔뻔함으로 일관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국회의장의 이 얘기가 더욱더 바른 소리가 국민들에게 한편에 이제 시원한 면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처신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죠. 김상민 전 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출마하려는 지역구에 대량 문자를 보내고 출마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내지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른바 한덕수 추대론, 대망론이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외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고 노코멘트, 사실상 출마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인터뷰를 했고요. 또 이른바 한덕수 추대위라는 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행사를 가졌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나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지금 밀원방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유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그리고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일반 공무원 같으면 벌써 징계 절차가 개시됐을 만한 처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자리가 국회 본회의장이고 국회의장으로서 사역권을 갖고 있는 분이 직접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회의장의 입장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기로 한 거하고는 정면으로 좀 배치되는 그런 발언 아니었나 싶어서 장소나 그 상황에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하고 무시했던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같은 이유로 아까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할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황급히 나가서 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됐었죠. 국회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의 당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정한 중립의 가치를 갖는 국회의장의 자리에서 지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꼭 그 얘기를 했어야 하는가. 오히려 우리 당이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이 어떤 그 중립적인 입장에 있지 못하고 민주당 의원 또는 더 나아가서 민주당 대변인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국회의장이 물론 당적을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냥 무작정 마냥 기계적 중립을 지키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지명하고 나서 대통령 몫을 지명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도 국회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인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예도 있었고 이번에도 대정부 질문에도 마땅히 나와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1분기 경제성장 마이너스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 예산 자체도 내수 진작을 위한 이 서민 경제를 위한 예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15조에서 20조는 필요합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겨우 2천억 늘려와서 12조 2천억 가지고 저렇게 굉장히 생색내는 듯한 빨리 도와달라 마치 국회 때문에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의장으로선 당연히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국민 대신해서 이 속 터지는 마음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런 이야기를 티타임이 있었다면 왜 그러시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마저도 본인 곤란하니까 차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또 못하는 이야기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고했고 빨리 거취를 정하라라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도 동시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정연설 직전에 한대행에게 국회 측에서 연설 후에 잠시 앉아 계시라라고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대행은 참모들에게 국회의장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묵묵히 듣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나온 총리실 관계자의 입장을 보면 국회 존중을 다하려고 했다. 대행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 다들 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드려야 되겠네요.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중립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장으로서 중립 의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지른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한마디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는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전직 민주당 의원의 신분이 아니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에게 헌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반드시 지키기 위한 입법부 수장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실에서 입장이 나온 것도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총리실에서 입장을 낸 거는 글쎄 어쩌면 저런 우원식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더 바랬던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그 구 야권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샤우팅하고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를 더 바랬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출마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예. 출마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본인에 대한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를 뭐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춰진 측면도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에서 탄핵 소추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시정연설을 뭐 그전에 보기 힘든 장면을 연출해 가면서 계속 구야권의 반발을 살 만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어서 총리실의 저런 반응도 어떤 면에서는 좀 계획됐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어쨌든 국회와 행정부는 균형과 견제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균형과 견제에는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돼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국회 전체 화면이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더군다나 당적을 갖고 있지 않고 사회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빌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한 겁니다. 네. 예. 아니 그런데 존중과 배려라는 측면이면 국회 추천목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무조건 임명 안 하겠다고 하고 그게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적이다라는 판단까지 받았잖아요. 그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권까지 깡그리 무시했던 한덕수 총리가 사실은 존중과 배려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만 누가 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무시한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자, 출마를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그 말씀하셨는데 출마 여부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질문이 오늘 나왔어요. 그 답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입장 분명히 밝히지 않는 이유 있으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입니다. 예, 대통령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엄청 얄밉죠. 참 나쁜 대행이죠. 저렇게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는데 기자들도 그렇고 다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냐를 놓고 그 가슴 졸이면서 예측하고 또 예측하고 했던 거에 지쳐 있는데 빨리 이 상황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는 소위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나서가지고 또 국민을 또 한 번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좀 40일이 지나고 물러나고 수사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제 대권 출마를 놓고까지 본인이 저렇게 저울질하면서 하는 모습이 매우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 아픈 줄을 알아야죠. 국민들이. 그리고 지난번 다수의 국민이, 훨씬 많은 국민들이 이 대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지금쯤에는 조금 소신껏 얘기를 하고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게 마땅한 일인데 국회에 와서 저렇게 대통령 행세는 다 하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안 하니까 당연히 뭐 의장으로서도 한 말씀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오늘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됐더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총리로서. 예. 왜냐? 대통령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니까 박수도 안 쳐주고 그래서 안 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올 태세였기 때문에 본인이 대행이 아니었더라도 아마 대신 대독을 하거나 했어야 될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모색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비춰지니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추경안조차도 국민들이 흡족해 하실 만한 내용도 아닌데다가 그런 꼼수까지가 더해지니까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제 사퇴 시한이 5월 4일입니다. 5월 4일이 찾아보니까 일요일이네요. 3일이 토요일. 그리고 목요일인 5월 1일은 물론 이제 노동절이기도 하고요. 노동자의 날. 3일, 4일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건 휴일에 상관없이 사퇴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그건 뭐 휴일이라고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4일까지만 사퇴하면 출마는 가능하다. 예. 그런데 그 시점을 보면 한미의 2+2 통상 협의 끝난 이후일 것으로 보이고 또 29일에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고 최종 후보가 나오는 날이고 최종 후보는 이제 5월 3일 날 결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5월 3일 날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요. 29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 2인으로 압축이 되는데 그날 과반이 나오면 최종 후보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나오는데 그 다음 날 공직자 사퇴 시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열흘 정도 안에 어쨌든 결론은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은 상당히 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해서 어쨌든 중도 보수 진영의 빅텐트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 또 대미 관세 전쟁과 관련한 협상에 주력해야 하는데 출마할 명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이 본인 판단에 국익에 더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안정적으로 대선을 잘 관리한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명분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불출마할 것이다. 그런데 후보들은 약간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나오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어젯밤부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일단 후보는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계엄 상황 수습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같다라고 해서 약간 또 입장이 달라진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는 들으셨고 다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안 된다.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입장들이 조금씩 바뀔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원칙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출마한다는 게 적절하지도 않고 국민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다른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다소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게 전략적으로 당내 경선에서 표를 얻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당내 경선이 누가 되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을 경우에 단일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본선에서 표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당내 경선에서 밀어주자. 근데 특정 후보가 당의 최종 후보가 됐을 때는 한덕수 그때 시점으로는 이제 전 총리가 되겠죠. 한덕수 전 총리와 아예 단일화 논의조차 안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안 뽑아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당원이나 지지층을 상대로 나는 단일화에 임할 생각이 있으니 일단 당내 경선에서 나를 뽑아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딴 사람 몰라도 홍준표 후보는 정작 당의 후보로 결정되면 말이 좀 바뀔 거려. 바뀔 수 있다. 예. 예.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표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런 전략들을 남은 며칠이라도 내세우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4명으로 압축된 후보들 중에서 김문수 후보만이 유일하게 내가 후보되면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처음부터 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아니었는데 이제 막상 4명으로 압축이 되고 나니까 김문수 후보가 4명 안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카드도 우리가 굳이 지금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나서 후보된 다음에 단일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단일화 아마 어떤 기준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거 가지고 며칠 옥신각신 하다 보면 후보 등록하고 그냥 달려갈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단일화 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은 결선에 가고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돼야지 그다음에 남 생각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을 굳이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는데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막차 타고 들어간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들 그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치가 또 선거가 원칙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시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명시적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예. 가능성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했을 때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을 붙인 거죠. 저는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명분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라는 게 또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 경선을 바라보는 당심과 민심 가운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윤재관 의원님. 예,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있었던 지금 TV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덕수 단일화에 관련돼서 한동훈 후보가 OX 중에 정확하게 OX를 안 하고 세모를 하시더라고요. 예. OX에서 세모는 반칙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근데
발언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탄의 세력으로서는 아직 판단을 하기 이르다라는 것이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반탄 세력의 경쟁자가 김문수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아주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그 주도권을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반탄 세력의 이 좌장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화를 없애면서 본인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더 많이 하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전국 지표 조사고요. 4강에 오른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를 물었습니다. 수치는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고 지난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적합도의 네 후보, 이제 네 후보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다 합쳐도 얼마 안 되는데요? 예. 무응답이 그러니까 18%. 네. 아직 그 부동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0% 이상이 지금 없거나 모르겠다라는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나경원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 모름과 무응답이라고 하는 부동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결선에 올라갈 후보 아니면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 정말로 당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 계신 분도 누구도 정확하게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전체를 보시면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 많은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보면 이제 부동층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모든 후보를 상대로 하는 적합도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40% 이상의 상회한 결과가 나왔고요. 3월 달에 한 달 전에 비해서 부동층, 소위 말해서 무응답층이 한 달 전에 한 30% 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권 후보에 대한 판단들을 국민들께서 직접 하시고 있고 직접적으로 판단이 끝났다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의 그 변동성을 많이 바라는 측면에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이제 그 게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정당의 후보들의 적합도 조사를 하면은 모름 무응답이 상당히 줄었다. 네. 예, 자신의 의사를 거의 굳혀가는 것 같다. 네, 한 달 전에 30% 중반이었는데 오늘 조사 결과를 한 달 4주 거를 보니까 10% 이하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6,200만 원짜리 목걸이, 2,500만 원짜리 브로치, 1,500만 원짜리 팔찌란 말이에요. 이런 고가의 장신구를 누가 빌려줍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정부의 첫 해외 순방에서 논란이 됐던 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목걸이였습니다. 6,200만 원, 외제차 한 대 값입니다.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논란을 키우자 통일교 2인자는 건진 법사에게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건넸다고 합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할 테니 빌리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건진 법사는 이걸 전하지 않았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해명이 의심을 키우는 가운데 검찰이 건진 법사 은신처에서 찾은 건 돈다발이었습니다. 비닐로 밀봉된 신권 5천만 원, 한국은행 관봉권입니다. 발행 날짜는 2022년 5월 13일, 윤 전 대통령 취임 사흘 뒤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관봉권의 형태로 개인에게 갈 일은 절대 없다고 하는데요. 건진 법사와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오간 걸까요? 김 여사를 소환하라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검찰이 건진 법사의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현금이 1억 6,500만 원이 나왔고 그중에서 5천만 원이 관봉권, 저는 이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관본권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관본권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죠.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신권인데 한국은행 금고에서 시중은행으로 전달될 때 뜯지 않은 상태의 신권이 바로 저 관본권이고, 바로 저 사진이 건진법사의 양재동 은신처에서 나온 관본권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기기번호도 나오고요. 책임자, 담당자, 그리고 아마도 밀봉 날짜가 되겠죠. 2022년 5월 13일 오후 2시 5분 59초라고 찍혀 있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5월 13일이 언제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사흘 뒤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걸 보니까요. 명태균 씨의 세비 반띵은 애교였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뭐 기도비 명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발이 잘 받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은 원래 도사, 법사가 막 난무하는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쌀통에 그냥 기도비 쪽으로 받아서 쌀통에 던져 넣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돈이 1억 6,500이었고 그중에 관본권으로 된 꽁꽁 쌓여진 새 돈이 5천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더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더 많은 관봉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사용을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뭐 계속 모른다고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취임 사흘 뒤에 오후 2시 몇 분에 지금 발행된 저 신권인데 예. 그 돈이 어떻게 해서 개인에겐 갈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건진법사 집에 있냐는 거죠. 건진법사 쌀통 안에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에 발행된 돈이 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누가 해명해야 되죠? 건진법사건 누구건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력자 아니면은 아마 VIP 정도나 만질까 말까 하는 거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당인데 도대체 건진법사에게 누가 무슨 명목으로 저런 돈을 줬는지, 그거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일반인은 뭐 건넬 수 없는 돈 같아요. 예.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건데 본인은 모른다고만 하고 있고, 근데 그 뒷배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바나 컨텐츠 고문이기도 했고 대선 때 무슨 네트워크 본분지의 고문이기도 했고, 우리가 그 영상 속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막 등을 도닥이고 뭐 소개하고 이런 장면 다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기업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건진법사를 조사든 수사든 하고 이 사람을 주저앉히고 뭔가 떼어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에게 건진주의보를 내린 게 또 이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 정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뒷배가 누구냐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관봉 5천만 원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보다 더한 것들도 지금 숨어 있지 발견 못한 게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 처음에 건진법사 경찰 수사하고 검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아마 발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냥 그 정도의 인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실체가 드러나는 거 뭐 일부가 드러난 거겠지만 검찰이 명확히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관본권에 있었던 돈이 어떻게 건진법사에게 들어갔는지 제가 생각해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은 뭐 어떤 사람에게 기도비 목록으로 받았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해서 요새는 모든 것들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철저히 수사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진법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조금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영화 범죄도시에 보면 마동석 형사가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서 예. 진실을 밝혀내는 국면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기 보면은 일시 또 누가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특정 인물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명확하게 더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관본권이라는 게 밀봉해서 개인에게 주는 일은 없다라는 게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VVVIP가 아니면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것이다.
VVVIP요.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없는 형태의 돈이고, 그러면 저건 VVVIP가 누굴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밝혀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VVVIP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겠죠. 근데 내가 관점을 조금 바꿔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은신처를 압수수색한 시기가 작년 12월입니다. 예. 작년 12월이면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되고도 기각이 됐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 관봉이라고 하는 사실을 검찰이 언제 알았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내용에 청구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도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마사지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파면되고 난 뒤로는 여러 가지 정부적인 부담들을 정권에서의 그 마사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리 그때의 그 건진법사의 구속영장 2번 청구해서 기각될 때 기각 사유와 관련된 내용들의 설명에 지금 이 관봉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근데 유독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 수사를 누가 그동안 망쳤는지도 함께 밝혀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 수사하면서 이런 돈 본 적 있으세요? 관봉으로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압수물 중에 있었던 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수사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봉이라는 건 한국은행에서 이제 시중은행에 이렇게 내보낼 때 사실은 액수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밀봉되고 이렇게 액수까지 다 적은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중은행에서는 그거를 뭐 설날에 세뱃돈 목록으로 이렇게 신권 수요가 있을 때 저걸 뜯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 관봉이 돼 있는 상태로 이렇게 유통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 우리가 관봉된 관봉권을 언제 봤냐면 2012년도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입막음용으로 당시 5천만 원의 관봉권이 전달됐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관봉이 저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예. 가로로 한번 묶고 띠지를 또 세로로 묶는 저런 형태의 관봉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봉을 묶는 형태가 조금 그 2012년 당시와 지금은 바뀐 거는 있는데, 저때 저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뭐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봉권은 거의 대통령실 아니면 국정원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만지는 부서의 경우에나 등장하는 거지, 예. 일반인은 저런 돈을 실제로 만질 일은 거의 없죠. 예. 자,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 논란 또 있습니다. 2022년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면서 6천만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사실도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드러났는데, 건넨 건 맞고 받은 것도 맞다. 근데 건진법사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5천만 원 뭉치는 일단 기억이 안 난다라는 지금 입장이고, 6천만 원 목걸이는 받긴 받았는데 전달하지는 않았고 잃어버렸다. 이거 납득이 되세요?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맛있어 보여서 내가 먹었다는 게 차라리 설득력이 있겠어요. 아니 그게 딴 사람도 아니고 취임한 지 당시로는 취임한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은 대통령의 영부인한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고가의 명품 목걸이를 받았는데 그거를 전달하기 전에 갖고 있다가 잊어버렸다? 그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예. 누가 봐도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죠. 예, 예. 만약에 그게 진짜로 잃어버렸으면 김건희 씨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국가기관을 총동원시켜서 찾아내든지 아니면 건진법사를 압수수색하고 뭔가를 다 뒤져가지고 구속시켰겠죠. 검찰 독재 정권에서 그 정도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것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 잘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예, 2022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 때 순방을 가서 당시에 이제 장신구와 관련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2022년 8월 31일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장신구 논란에 대해서 지인에게 빌렸다. 구체적인 건 모른다. 왜냐하면 재산 내역에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워낙 고가인데 그래서 이게 선물할 테니까 빌려서 쓰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전달이 됐는데 그게 최종 전달은 안 됐고 잃어버렸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는 걸 부인은 안 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걔가 물어갔다고 하는 게 차라리 신빙성 있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예. 돈이 얼마나 많으면 5천만 원짜리 관봉도 뭐 누가 뒀는지 모르겠고 쌀통에 던져놨던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도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특히 김건희 씨는 수많은 문자와 카톡과 전화와 우리가 뭐 무수히 많이 보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디올백의 지금 거의 20배에 달하는 그런 그 귀중품인데 그거를 전달해달라고 했는데 통일교에서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래서 전달을 못했다라고 통일교 측에 말을 했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해외 순방 때 그걸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는데 어느 지인에게 어떻게 빌렸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 나서 다시 돌려줬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니 대통령 비서실은 다른 건에 대해서는 마치 김건희 여사 대변인인 것처럼 막 계속해서 입장을 내다가 이 목걸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시원하게 지금 밝혀지는 거고 굉장히 석연치 않은데 모든 수사는 김건희 앞에서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삼부토건 그것도 지금 검찰에 고발했는데 금감원에서 뭐 명운을 걸고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김건희 그다음에 그 이종호 예. 대표 이 두 사람은 쏙 빠지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사는 김건희 씨 앞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검찰은 아 그랬구나라고 지금 잃어버렸구나라고 멈추는 겁니까? 예. 왜 수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밖에 없죠. 예, 잃어버렸다면 정말 빨리 찾았으면 좋겠는데 조국 혁신당에선 아크로비스타 가서 찾으면 되겠다라는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 12월에 검찰이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신병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검찰의 모습에서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그동안 뭐 했는지 검찰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동안 누가 이렇게 이 수사를 뭉개고 있었는지 압력을 넣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물론 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이 될 수 있는데 최종 이제 수수한 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영부인이라는 그 관련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영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죠. 예.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죠. 그래서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세상에 뭐 6천만 원짜리 선물을 그냥 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쉬운 얘기를 하거나 부탁을 하면서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경우에 그 목걸이를 받고 남편인 대통령에게 어떤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면 공직자 신분이 없더라도 알선수재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받은 거를 알면서도 어떠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했다고 하면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사실관계가 좀 더 확정이 돼야겠죠. 예. 근데 뭐가 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직접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검찰청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도 있어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곧 김건희 여사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의 기사를 좀 오래전부터 봐서 곧 뭐 소환할
할 예정이다. 혹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뭐 이런 얘기는 줄곧 나왔어요. 아니 그 걸어가도 5분이 안 걸리는 거리예요. 아크로비스타하고 검찰청은 뭐 천천히 걸어가도 3분이면 충분히 갈 거리인데 예. 뭐 소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신호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직선거리로. 예. 어떻게 당에선 보고 아니 있어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파면으로 인해서 자연인이 됐고 김건희 여사도 이제 자연인 김건희로 돌아갔고요. 명태균 게이트 등 이번 그 목걸이 수수 의혹 등 이건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문권 5천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거액의 돈, 뇌물 성격의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오고 가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벌백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 말이죠. 이 당선인 시절에 그 목걸이 줬다는 통일교 관계자하고 건진의 주선으로 1시간 독대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당선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또 이 목걸이 이슈가 생긴 거니까 이철규 의원 말대로라면은 만약에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전달이 됐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렸다는 게 거짓말이라면 그 대통령 기록물이고 돌려주면 국고 횡령 아닙니까? 예. 이철규 의원 말을 빌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 앞에만 서면 아직도 뒷걸음질 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검찰 개혁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래서 재발의합니다. 예. 건진 법사는 목걸이는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는 반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관봉권에 대해서도 잠시만요. 이 내용이 많아서 어떤 반론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예. 나.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반론을 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검찰이 오늘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다고 황당하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윤건영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반응이시던가요? 대단히 화가 나시고 황당해 하시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걸 억지로 수사를 하고 그걸 결국 기소까지 가는 것은 정치성이 다분히 있는 보복성 기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치적인 목적의 보복성 수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윤건영 의원 역시도 정치 보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체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사위의 취업을 위해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부탁을 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이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의 보도 자료에는 그 어떤 내용도 찾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인디언 기우제 수사를 한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탈탈 틀었습니다. 비 오는 날 못 지나도록 틀었거든요. 사돈의 친척들까지 다 틀었는데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세 번째는 기소 시점입니다. 굳이 왜 지금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씨가 기소가 되고 파면이 된 상황에서
저는 일종의 검찰의 보온 기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진하고 영전했던 그런 일종의 정치 검찰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보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지점 짚어주셨고 제가 세 지점에 대해서 각각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에 대한 이제 반론성 의견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또 전 사위죠 이제는 전 사위의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는 이건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건데 왜 법리적인 혹은 논리적인 사실적인 오류가 있다고 보세요? 우선 검찰은 초기에는 제3자 뇌물죄로 의유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이상직 씨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시켜주는 대신에 전 사위를 취업시켰다라는 게 아주 간명한 논리였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당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이스타항공을 설립했던 기업가입니다. 중진공 이사장을 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었죠. 차고 예. 넘쳤기 때문에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즉 제3자 뇌물죄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근데 부정한 청탁을 검찰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먼저 취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이후에 사위가 취업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엮을 수가 없다 보니 검찰이 들고 나온 게 뇌물죄입니다. 예. 즉 사위의 월급이 대통령에게 뇌물이다라는 회계망측하고 신출귀몰한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뇌물이 성립이 되려면 사위와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야 뇌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르거든요. 검찰이 뭘 문제 삼았냐고 하면 사위와 딸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동안 쭉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네. 취업이 되고 나서 생활비를 끊었다. 그렇죠. 예. 월급을 받았으니까 그걸 주던 생활비를 안 주게 된 거니까 뇌물 아니냐라는 회계망측한 논리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 내외에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월세를 줬어요. 월세라는 게 뭐냐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생활 활동을 하다가 서울로 국회의원에서 오는데 서울에 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딸내가 살던 집을 내가 임차를 해서 쓸게 라고 해서 매달 월세조로 얼마씩 줬던 게 있는 겁니다. 그 임차 시기가 언제죠? 국회의원 시절이죠. 예. 그 시기 이후에는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딸 내외가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받았던 것은 전 사위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금융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 외면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무리한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검찰에서 거죠. 흘러나오는 얘기나 주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생활비를 지원한 것처럼 인식되는 그런 기사들도 꽤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사건은 2018년에 취업건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어느 정도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수사를 했냐고 하면 2024년 거래 내역까지 다 틀었습니다. 딸 내외까지 그리고 하다못해 딸의 고등학교 동창의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걸 핑계를 삼아서 뇌물죄로 의유를 하겠다라는 예. 겁니다. 그 월세를 지급했다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면 언제입니까? 그거는 계좌에 나와 있고 검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을 살았던 그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국회의원이 됐던 시기 4년 동안의 시기입니다. 예. 의원 시절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기 훨씬 이전이죠. 예. 2012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2016년까지요. 네. 예. 그 시기에 서울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딸의 집에 함께 살고 사는 딸의 것에 집을 대한 빌린 거죠. 임차해서 아예 임차했고 그 월세를 준 겁니다. 그렇죠. 네. 월세를 임차료로 왜냐하면 딸 내외는 당시 부모에게 집을 비워줬으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 집에서 살면 네. 월세를 주는 게 당연한 합당한 거죠. 것인 네, 네. 거죠. 근데 그것과 2018년에 취업한 것의 연관성을 검찰이 억지로 꿰어 맞췄다. 겁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주장이시네요. 또 하나는 대면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근데 검찰에서 서면 질문지를 보낸 상태였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럼 문 전 대통령은 그 서면 질문지에 대한 답을 보내진 않았죠, 아직? 네,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한 달 전쯤에 시기도 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는 그 즈음에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청이 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 아니냐, 왜 소환부터 하냐, 포토라인에 세우려는 것 아니냐, 서면 조사를 하자,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서면 조사를 협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130가지가 넘는 질문 항목을 보내왔습니다. 예. 아주 디테일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어떻게 준비를 했냐고 하면 대통령의 기억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에 제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을 하나하나 봐서 그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답변을 또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없죠.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당연하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기록관 자료들하고 다 맞춰서 우리가 답변서를 내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검찰이 느닷없이 벼락 기소를 오늘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언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검찰의 서면 질문지의 항목이 한 130개 정도 되고 네. 그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네. 그것을 그냥 기억에 의존할 수는 없고 자료와 다 맞춰보고 정확히 적시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었다. 그러면 저 서면 질문지가 온 시점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한 2, 3주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소환 통보가 있었고 안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예. 서면 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하면 나가겠다라고 해서 한 2, 3주 전부터 의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과 똑같이 해야죠. 그런데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를 한다? 대한민국 법이 어떠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검찰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예,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다. 근데 반대로 검찰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 그리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서 수사를 진행했다. 기소권도 절제해서 행사했다. 이게 오늘 전주지방검찰청의 입장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저는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니요. 비의사실 유포라든지 지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십시오. 검찰발 단독 기사가 수십 개가 뜨고 있습니다. 비의사실을 흘리면서 대통령에게 망신 주기를 일관되게 해온 게 윤석열 검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법한 수사를 했다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돈의 친척까지 찾아가고 칠순 노인을 겁박했던 게 검찰입니다. 열 몇 차례나 검찰이 칠순 노모를 만나자라고 겁박했던 게 전주지검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쓰던 패드를 뺏어간 게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이죠. 저는요, 검찰이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올백 수사도 못하고 건진법사 수사도 못하고 이제까지 미루어둔 게 전직 대통령은 야 만만하고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때려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검찰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의 논리를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검찰의 그 논리를 다 동의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검찰에서는 어쨌든 내세우는 논리가 있고 그에 대한 또 반박을 듣기 위해서니까 얼마든지 저는 뭐 예. 말씀 주셔도 됩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사건에서 직무 범위에 있다면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성립이 된다. 네. 그리고 직무 자체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직무 그 자체는 아니어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직무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례의 핵심들을 이번에도 인용해서 적법하게 기소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번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기업들로부터 비자금을 받고 돈을 받은 겁니다. 당연히 뇌물이죠. 이번 사건은 전 사위가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은 겁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뇌물이 될 수 있습니까? 각자가 생활을 달리 하는데요. 예. 장가간 지 10년이 넘었고 애 키우고 있고 사위 내외가 따로따로 생활을 하는데
사이에 월급이 뇌물이라는 정말 회개망측한 주장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친인척은 어디 가서 월급 받고 일을 못합니다. 자원봉사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앞서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검찰이 기소한 시점에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조기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보는 건데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파면된 상황,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일당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영전받고 검찰 내에서 잘 나가던 서울지검장과 전주지검장이 벌인 검찰의 난입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재판정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욕보이겠다는 거죠. 이건 이번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너네도 한번 혼나봐라 라는 식으로 검찰이 보온 기소를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예.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기소를 한다고 해서. 벌써 오늘 저부터 이렇게 출연을 해서 해명 아닌 해명, 정말 해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일 조간신문에는 많이 실리겠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망신을 주고 있고 민주당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반면에 또 오히려 역풍을 검찰에서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무서운 칼을 쓰는 집단입니다. 그 칼이 국민을 위해서 날카롭게 써야 되는데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은 오로지 자기들을 위해서 날카로운 검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데, 윤석열 내외를 지키는 데만 그 칼을 썼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 탄압과 보복을 일삼는 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는 거고 저는 역풍이 반드시 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기소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경선 후보들이 입장을 하나씩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김경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는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완전 해체가 답이다라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사안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으니까 건진법사 수사나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저희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지금 계속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뭉칫돈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관봉권 형태의 5천만 원이 쌀통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저런 돈을 본 적이 없는데. 저도 본 적 없습니다. 본 적 없으십니까? 네. 청와대 근무할 때도 저런 돈은 볼 기회가 없나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런 돈은 누가 쓰게 되는 거죠?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한국은행에서의 답변은 민간인은 볼 수 없다, 개인은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저런 돈 자체를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에게 주는 돈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게 돈을 맞습니다. 보낼 때, 예. 그 금융기관이 돈을 받을 때 저 형태로 받는 건데, 저 형태를 건진법사가 받았다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거의 0%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무슨 일이 있다고 건진법사에게 5천만 원짜리 관봉을 보내겠습니까? 은행 자금을 인출하는데 그럴 리는 없고, 누군가 그 사이에 기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기관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에서는 그 기관에게 관봉권 채로 넘겨줄 만한 기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봉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관.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어지간한 기관이 돈 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그대로를 넘기는 것,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 예. 그리고 그만큼 감추기 쉬운, 은닉하기 쉬운 돈일 것, 이러한 조건들이 달리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저 돈의 출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밀봉한
시간까지 다 나왔던데. 맞습니다. 담당자 책임자도 있는데 맞습니다. 역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괴롭힐 시간에 저 사건만 수사한다면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FIU라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는 2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불법 자금은 아닌지 바로 체킹이 되는 일단 시스템이거든요. 통보가 하고 체킹이 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는 5천만 원 관봉권은 FIU가 알려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만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민간인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법기관이 영장을 FIU에 제시했을 때 보여줄 겁니다. 그렇다면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당자도 있고 날짜도 있고 FIU에 등록되어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저는 수일 내로 저 돈의 출처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보면 2022년 5월 13일로 나와요. 맞습니다. 저 때가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 취임식 사흘 뒤인 아주 새 정부가 막 들어선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도 뭔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기관으로 정부 기관으로 돈을 줄 때 관봉권 채로 줄 수 있는 기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 예. 그리고 권력의 힘이 센 곳. 두 가지로 저는 압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기관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특수활동비도 저런 식으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맞습니다. 특수활동비도 저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꼬리가 없는 돈이라고 하죠. 꼬리 예. 없는 돈, 꼬리표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저렇게 줍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기관에서의 특수활동비는 관봉권채로 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예. 힘이 세고 신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만 관봉권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그 힘이 센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유추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시청자들께서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건진법사가 출처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런 뭉칫돈이 발견되고 이런 게 꽤 됐단 말이에요, 시간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혹여나 검찰이 천천히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반적인 시선에서의 의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우선 건진법사는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요. 검찰이 지금이라도 압수수색 들어가서 FIU하고 한국은행, 시중은행 그리고 기관을 수사하면 됩니다. 예. 뭐 건진법사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검찰이 묵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묵혔다. 작년에 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를 못하게 했던 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게 검찰 내에 있었던 거고 그 검찰에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그거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돈의 담당자, 책임자, 시점 그리고 기기번호까지 적혀 있어서 당장 가서 책임자, 담당자한테만 물어만 봐도 맞습니다. 물어만 봐도 그게 어디로 갔는지 1차적으로는 파악이 될 것 같고 파악된 곳에서 또 확인을 하면 2차로 또 어디로 갔는지가 확인이 될 텐데 맞습니다. 그런 확인이 그러면 지금 없었다고 판단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내에서 수사를 하는 걸 누군가 막고 있었던 거죠.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건진법사에 대한 또 다른 의혹, 이른바 다이아몬드 목걸이입니다. 브랜드도 저는 좀 생소해서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일단 건진법사가 받은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이 건진법사는 이걸 잃어버렸다.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기서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예. 만약에 건진법사가 잃어버렸다고 하면 통일교 전달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5, 6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6천만 원 하는
거액의 다이아 반지인데 그 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구속 조치를 취했겠죠. 당연히 잃어버렸을 리는 만무한 것이고요. 제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대통령 기록관장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 선물을 준 게 2022년 그 어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내외는 누구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그걸 기록물로 등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디올백도 기록물로 등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통령 기록관장에게 다이아 목걸이를 등재했냐, 목록에 있냐라고 했는데 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김건희 씨가 반드시 저 다이아 반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목걸이요? 반지 아니고? 네, 반지라고 다이아 하셨어. 1분 정도 남았는데 짤막하게 국회 운영위에도 소속되어 있으시니까 관저를 나가기 전에 7일간 228톤의 수돗물을 썼다. 추가로 뭐 더 나온 소식이 있나요? 대통령실이 직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저에서 한 4,50톤을 썼다. 윤석열 대통령 내가 많은 물을 쓴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은 100% 잘못된 해명입니다. 과거 청와대에서는 수도 계량기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전체로 수만 평이거든요. 그 넓은 걸 계량기 2대로 합니다. 하나는 영빈관을 주로 감당을 하고 나머지 전체가, 즉 관저만을 따로 계량하는 수도 계량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 해명인 거죠. 그리고 서울 시내 2인 평균 일주일 물 사용량이 3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외는 75배나 더 많이 썼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실을,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실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거고요. 자료 요청을 해도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통해서 밝혀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관저와 관련된 의혹들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세탁 후 색바램 플러그인 퍼울하세요. 퍼울의 리뉴 기술로 색바램의 원인인 고프를 제거해 세탁할수록 블랙이 되살아난다. 새 옷인가요? 아니, 퍼울했죠. 어두운 옷에 퍼울다크. 피부 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염까지 미리 절삭. 자신감 있는 완벽한 나를 만나는 쉐이빙. 나를 더 대단하게. 필립스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더 작게 자를 걸 그랬나? 라는 소심한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이 찌든데 애벌빨래 해야겠지? 아니, 다운이는 쓱싹이야. 새로 나온 다운이 퍼펙트 디클린. 얼룩에 쓱, 세탁기에 쏙, 옷깃 얼룩이 싹. 이렇게 간단하다고? 세제도 역시 다운이 퍼펙트 디클린 교복에도.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론은 거의 모아진 것 같습니다. 어젯밤 JTBC 시사토론 논쟁에서도 권한대행이 실무 협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성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오늘로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뒤 대행체제는 끝나고 40일 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자신이 선출직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졌다는 취지의 인터뷰까지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주 명료합니다. 승계가 아니라 대행일 뿐이다. 따라서 안정이 최우선이지 대행이 변수, 나아가 리스크가 돼선 곤란합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기가 사라진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그래서 있는 순간까지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다우니. 오메가3 고를 때 고민 많으시죠? 오메가3 왜 식물성이 대세인가요? 식물성 오메가3는 해양오염과 중금속 걱정이 없으니까요. 흡수율은 어때요? 고려온단은 체내 흡수율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률까지 높습니다. 고려온단이니까 원료는 믿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좋은 원료는 기본. DSM사의 최고 순도 오메가3로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1등 대세는 식물성. 답은 고려온단. 고려온단 식물성 RTG 오메가3.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